부친은 친일 협력 혐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에 들린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관공서 직원은 차가운 얼굴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1943년 부친 김영철 씨는 일제 말기 특정 인물들과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밀정 조직과 연결된 정황이 아닙니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는 말이 막혔습니다. 평생 노름꾼이라 욕하며 살았던 제가 지금 무슨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날 저는 56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평생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분을 처음으로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민서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친께서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오해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 집 딸 불쌍해. 아버지가 또 나갔대. 빨랫줄에 빨래를 널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씨 집은 이제 망했어. 남편이 젖골인데 노름판에서 또 잃고 왔다던데 논까지 팔았다며? 쯧쯧.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제대로 되겠어? 저는 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 집을 향한 것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빨래를 널던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광목 치마를 빨랫줄에 걸다가 그대로 그 천을 움켜쥐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우는 거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감정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은 아버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아버지들이 아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웃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만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기시해져서 몇 번이나 기워 입은 한복이었습니다. 민서 엄마 남편은 안 왔어? 아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바빠서요.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아 그래 하며 애매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집에 없는 거라는 걸.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명씩 가족 소개를 시켰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에요.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민서야,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니? 선생님의 눈이 제게 향했습니다. 25명의 아이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노름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몰라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음 아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소주 냄새가 마당까지 풍겼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을 열다가 헛발질을 해서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흙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또 술 드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입학식이었어요. 입학식? 아버지는 흙을 털며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방향을 봤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천천히 제 방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추려는 듯. 민서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가 너무 독해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후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래, 자거라. 아버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을 죽이며 울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집 아버지들과 다를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집은 한때 동네에서 제법 사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논이 3마지기, 밭이 2마지기 있었습니다. 집도 기와집이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장독대가 10개나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마당에 고추를 말렸고 겨울이면 김장독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제가 7살 되던 해에 끝났습니다. 그해 봄, 논 한마지기가 팔렸습니다. 장사 미천 마련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왜 파는 거예요? 장사는 무슨 장사를 하시려고요? 아버지는 담배만 피우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게 우리 살림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논은 팔렸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름판에서 다 날렸겠지, 뭐.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 애가 노름꾼 딸이야. 그 시선이 제 등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해 여름 밭 한마지기가 또 팔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예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 구석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민서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응.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안 살아. 알았지? 응.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그리고 저에게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커서 꼭 엄마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자. 아버지 없는 곳으로. 제가 10살 되던 해 마지막 남은 논마저 팔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딸은 어떻게 키워요? 학교는 어떻게 보내요?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한숨소리, 그리고 긴 침묵. 한참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살 수 있어. 우린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해요? 당신 때문이에요. 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쿵쿵쿵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새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기와집마저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사 가는 날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논밭도 집도 다 팔았으니 남은 건 옷가지와 이불 몇 채뿐이었습니다. 리어카 한 대에 다 실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집 진짜 이사 가는구먼. 쯧쯧, 저렇게 큰 집에서 살더니 노름이 무섭긴 무서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리어카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만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우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새 집은 동네 끝자락의 좁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당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짐을 풀며 어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물 드릴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 엄마. 괜찮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버지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노름을 하긴 하는데 희한하더라고. 뭐가요? 이길 수 있는 판에서 꼭 지고 나와. 판돈이 커지면 더 빨리 접어버리고. 좋은 패가 들어와도 일부러 못 본 척하는 것 같더라고. 마치 일부러 돈을 잃으려는 것처럼.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노름꾼 짓도 제대로 못하네요. 저는 그 대화를 엿듣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 노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하는 거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노름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버지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미행했습니다. 아버지는 골목을 여러 개 지나 동네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판잣집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남자 6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화투짝이 널려 있었고 돈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말없이 패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노름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돈이 쌓일 때마다 아버지는 판을 키우지 않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좋은 패인데도 아버지는 그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김 씨, 왜 또 접어? 좋은 패였는데. 아, 그냥. 자네 정말 이상해. 항상 질 때쯤 그만두더니. 운이 없나 봐.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버지 앞에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그래, 조심히 들어가. 다음에 또 와.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골목을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노름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지기만 하면서. 저는 집으로 먼저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입에 대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이제는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품팔이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밭을 메고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시면 손은 트고 터져서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너무 아파서 똑바로 서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손.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실룩거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에 동백 기름을 발라드렸습니다. 갈라진 손등에 조심스럽게 기름을 문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응. 그래야 나중에 엄마처럼 안 살아. 알았어, 엄마.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서 책이 흐려 보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하루에 3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1,500원, 하루에 6,000원을 벌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네, 누가 내셨는데요? 보호자분이 다녀가셨는데요. 김영철 씨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그 돈을?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비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해결했으니까. 노름으로요?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또 어디 가서 돈 빌려오셨어요? 또 빚 지으셨어요? 대답 좀 하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민서야. 뭐예요? 나를 조금만.
조금만 믿어줄 수 없겠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믿으라고요? 뭐요?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엄마는 저렇게 아픈데 믿으라고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봄,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안 갈래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다 멈췄습니다. 취직해서 엄마 도울게요. 어차피 집안 형편도 그렇고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학교 가야 한다. 무슨 돈으로요? 입학금도 교복 살 돈도 없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 저는 웃었습니다. 냉소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 없잖아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입학금 전액, 그리고 3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민서야, 이거 정말 큰 행운이야. 이 장학금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장학금 받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장학금이 아버지가 장학재단에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받아낸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오랜 후의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가 누적되어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병원비는 또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시장 일을 2개로 늘렸습니다.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시장, 새벽에는 신문 배달.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신문 배달을 하다가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골목 어귀에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선 아버지.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뺨은 푹 들어가 있었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많이 늙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찍 나왔구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려 했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뭐예요?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전거를 몰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대학 수능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곳으로.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안 가냐? 안 가요. 왜?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돌볼 테니 너는 서울로 가라.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돌본다고요? 어떻게요? 노름판 다니시면서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됐어요. 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2월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시다가 골목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이웃 아저씨가 발견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얼마나 오래 버티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쉬익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 계속 계셔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서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엉엉 울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삐, 삐, 삐. 그리고 긴 소리 하나.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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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빈소를 차린 장례식장도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오셨지만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버님 편해지셨겠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노름판에 안 가도 되니 편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은 건 빈 문서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빌린 돈의 차용증이었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서들을 보고 그대로 기절하셨습니다.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 텅 빈 방. 저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오래된 담뱃갑, 달아빠진 지갑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노란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저.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아빠가 늘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빠를 믿어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사랑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셨어요? 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왜?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떠나셨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6이 되었고 어머니는 83이 되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15년에 걸쳐 모두 갚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가끔 생각났지만 여전히 원망스러운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봄날 관공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서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독립유공자 조사과입니다. 혹시 부친이 김영철 씨 맞으신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방문 가능하신가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직접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관공서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중년의 공무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무원은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친께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신 것 아시나요? 네. 무슨?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노름꾼이었는데요.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한 장의 문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인물조사 보고서. 이게 무슨? 부친께서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아니, 그럴 리가. 처음에 저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차 검증 끝에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철, 생년월일, 주소, 모두 맞았습니다. 이건 동명이인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노름꾼이었어요. 동네에서 다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장이요? 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은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노름꾼으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무원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당시 독립군 자금 수수 기록입니다. 낡은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암호명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증언을 종합한 결과 이 김 씨가 부친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의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김 씨, 1943년 3월 금 500원 전달. 500원이면 당시 논 한마지기 값입니다. 공무원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팔았던 논이 부친께서는 1940년대 초반부터 독립군 자금 조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가 워낙 삼엄해서 자금을 전달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름판을 이용하셨습니다. 노름판이요? 네. 노름판은 당시 가장 의심받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도 자연스럽고 돈이 오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으니까요. 공무원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부친께서는 노름꾼으로 위장해 그곳에서 자금을 전달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일부러 돈을 잃으셨습니다. 그 돈이 특정 인물에게 흘러가도록요. 그 인물은 다시 그 돈을 독립군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친께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그렇게 조금씩 넘기신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논이랑 밭이랑 집을 판 것도 네, 모두 자금 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저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알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 일제는 독립운동 가족까지 모두 잡아갔습니다. 고문하고 죽이고 부친께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신 겁니다. 공무원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해방 직후 작성된 증언록입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분이 부친의 공로를 언급한 대목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영철 동지는 가족에게조차 정체를 숨긴 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금 전달을 도왔다. 밤마다 노름판을 찾아가 돈을 잃는 척하며 독립군 자금을 넘겼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려진 건가요? 공무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워낙 은밀하게 활동했으니까요. 부친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거의 남지 않았고 다만 동료들의 증언과 일부 자금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독립운동 재조명 작업을 하면서 이런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무원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들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공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독립운동 가셨대요. 어머니는 공문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 무너지셨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우셨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국립현충원 대강당.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새로 장만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아버지의 공적을 낭독했습니다. 고 김영철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자신의 전 재산과 명예를 희생하여 독립군 자금 조달에 헌신하였습니다. 선생은 노름꾼으로 위장하여 일제의 감시를 피해 자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정체를 숨긴 채 평생 오해와 손가락질을 감수하셨습니다. 선생의 희생이 없었다면 독립군의 활동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생의 숭고한 애국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합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훈장을 받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훈장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훈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습니다.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영철 선생님의 따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시 선생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놀라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아셨어요? 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힘들어하지 않느냐고.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힘든 건 지금뿐이지만 나라가 힘든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나중에 내 딸이 알게 되면 이해해 주겠지.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고든 눈빛에 단정한 옷차림.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훈장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아버지 사진과 함께.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평생 오해해서 죄송해요. 미워해서 죄송해요. 한 번도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옛 노름판 자리, 팔렸던 농과 밭, 마지막 새빵, 모든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었어.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노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눈치채고 있었지. 하지만 일제 때니까 말은 못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것도 그거였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야. 가족까지 버리면서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잡초를 뽑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살아계실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노름꾼이라 불린 독립운동가 김영철. 책을 들고 학교와 도서관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김영철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가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른들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매년 광복절이면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습니다. 훈장을 들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철의 딸입니다. 독립운동가 김영철의 딸 김민서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평생 혼자 모든 걸 짊어지셨습니다. 오해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그래도 묵묵히 길을 가셨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이웃의 존경도 모두 버리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 당신의 큰 뜻은 돌아가신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노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